구독자 여러분, 지금 대출을 끼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을 정말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은행 주담대 금리가 다시 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은행인 KB국민은행의 고정금리 하단이 연 5%를 넘어섰습니다. 7%를 넘어선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무려 3년 7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5대 은행 일부는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내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을 가진 분들, 특히 대출을 받은 분들이나 임대인의 주택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 모두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거의 매주 심지어 연휴에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할 것 없이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이미 5%를 넘었고 상단은 7%에 가깝거나 이미 넘긴 곳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 살 때 빌리는 돈의 이자가 다시 가파르게 비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바로 시장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해 줄 돈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이 돈으로 시민들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은행채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에 연 3.5%였던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최근 4%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돈을 구매해 오는 비용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4%가 넘는 비용을 주고 돈을 빌려왔는데 거기에 은행에 자기 마진 1%만 붙여도 대출 금리는 5%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담대 금리 하단이 5% 아래로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행채 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시작은 해외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고 일본은 10년물 금리가 약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 불안이 겹쳤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일제히 뛰니까 우리나라 국채와 같은 은행채 금리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환율은 이미 1,500원대로 상승했고 4월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2.5% 폭등했습니다. 사실 이건 외환 위기 시절과 비교될 정도의 상승폭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다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출 이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네, 정확한 금액은 대출의 종류와 시점 그리고 개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1년쯤 많은 분들이 이른바 혼합형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30년 만기인데 앞에 5년은 고정금리고 그 뒤로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때 고정금리가 약 2.5% 정도였습니다. 5억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따졌을 때 한 달에 약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기간 5년이 이제 끝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데 그 변동금리가 7% 가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5억인데 이자만 한 달에 약 29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5%에서 7%니까 이자 부담이 거의 3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변동금리 받은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고정금리로 받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위험해진 것입니다. 사실 고정금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5년 고정금리 약정기간이 끝나는 순간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에 변동금리로 갈아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로 집 한 채 사면서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만기 구조 하나 때문에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요? 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상황을 보면 환율은 이미 1,500원으로 굳어졌고 물가는 다시 들썩이고 가계부채는 곧 2,000조 원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까지 사실상 빚으로 본다면 가계가 짊어진 대출의 짐은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쪽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새 연준 의장 체제에서도 시장에서는 빠르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올리면 우리나라도 환율과 자본 유출 문제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5%에서 변동금리 7% 구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입니다. 환율과 물가가 더 불안해져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6%에서 8%를 넘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스텝입니다. 글로벌 금리 발작이 더 심해져서 한국은행이 한 번에 크게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언론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10%에 가까워지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시나리오의 방향으로 가든 지금은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조금 올라도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 집값은 거의 예외 없이 꺾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바로 직전 금리 인상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0.5%까지 내려갔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9차례에 걸쳐서 2023년 1월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채 1년 반이 안 되는 기간에 금리가 7배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약 7% 넘게 떨어졌고 2023년에도 약 2%까지 더 빠지면서 2년 연속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직전까지 계속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잠실의 어떤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21년 10월에 27억에 거래됐는데 1년 후 22년 7월에는 2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돼서 약 4억 5천만 원이 빠진 것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9억 3천만 원대였던 거래가 2달여 만에 8억 3천만 원대로 1억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같은 집을 사도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확 늘어납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자가 2배, 3배로 뛰면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대 자체가 내려갑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부를 수 있는 값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매수 수요가 빠르게 식어갑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서자 사려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면 집을 내놓은 사람은 값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집을 산 분들, 이른바 영끌로 집을 마련한 분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당시에도 영끌과 비슷한 B2가 몰렸던 노원, 도봉 같은 지역의 집값 낙폭이 강남보다 더 컸었습니다. 대출 비중이 클수록 금리 인상의 충격을 그대로 다 맞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과거의 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으로 방향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주택 매수 심리가 식고 거래가 멈추면서 집값 자체가 다시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금 규제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세제와 규제의 방향이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고 있는 키워드는 실거주, 자금 출처,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은 한 채 있지만 본인이 거기 살지 않고 세를 주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오래 보유한 집 한 채에 큰 세금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면 대출로 버티던 분들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5년 고정금리 같은 혼합형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기간이 곧 끝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둘째,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신 분들, 이른바 무리한 대출로 영끌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자가 2배, 3배 가까이 늘어나면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 특히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 분들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다음 4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리고 고정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기 구조를 모르면 갑자기 이자가 뛰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변동금리로 전환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7%, 심하면 8%까지 갔을 때 월 이자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 갈아타기나 만기 연장 조건을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매도나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나올 세제와 규제 방향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금리, 세금, 규제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매도, 매수, 대출 연장을 진행하시면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자나 세금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대출 이자가 어느 날 갑자기 2배, 3배로까지 뛰는 것입니다. 은행 주담대 금리는 다시 5%를 넘어서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대를 접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율, 물가, 가계부채,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변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고정기간이 끝나는 분들,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집을 사신 분들, 전세 대출을 받고 계신 비거주 1주택자라면 지금 반드시 본인의 대출 구조와 상환 능력을 미리미리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